이번에 보실 내용은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득회르뱅 건초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정중신경의 기계적 압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증 그리고 감각의 이상을 호소하는 질환이죠. 말 그대로 이 띠에서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있죠. 수술을 통해서 절개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스플린트를 하거나 그의 물리요법을 통해 가지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등의 여러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 감각 검사라거나 팔렌 테스트라거나 티넬 사인 같은 이와 같은 검사들을 통해서 신경의 압박이 있는지 검사하는 일련의 평가들이 존재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침 치료가 효과적인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에 국내 연구진, 이제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연구진들에 의해서 발표된 침 치료와 그와 관련한 치료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봤더니 이 연구에 있어서는 카팔 터널 증후군에 있어서 침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기 연구들로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장기 연구는 또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들의 퀄리티도 좋지 못해서 침 치료가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가 어려운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봤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에 있어서 침 치료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치료가 되지는 못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진행된 이 한국의 한양연구원을 포함한 여러 연구진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뇌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있어서 침 치료가 어떤 효과를 장기적으로 나타내는지 검토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침 치료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효과, 통증과 관련한 뇌 연결성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무작위 대조시험입니다. 물론 큰 규모의 임상시험은 아니고 약 8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짜 전침 치료 그리고 또 원위 치열 이와 같은 치료들 그리고 거짓침 치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경혈이 아닌 부위에 이렇게 자침을 해서 경과를 이제 8주에 걸쳐 가지고 매주 2회 치료를 시행한 그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고 한 3개월간 이제 팔로우업을 시행을 했더니 이제 뇌 영상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뇌에서의 여러 기능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서 체성 감각 피질과 같은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 손과 관여가 되어 있는 분야의 어떤 연결성의 변화들, 기능성의 변화들이 침 치료를 실제로 받은 분, 진짜 침 치료를 받은 분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거짓 침 치료를 받은 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연구진들은 침 치료가 어떤 체성 감각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통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 치료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기전을 통해서 침 치료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이 연구는 앞서서 보셨듯이 이제 코코넛 리뷰에서는 단기 치료에서는 침 치료가 뚜렷한 장기 지속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플라시보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고 제가 코코넛 리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는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통증 수준을 보이는 환자들에 있어서 약 8주간 이제 진짜 침 치료가 됐건 가짜 침 치료건 시행을 했더니 치료 효과가 동등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했더니 국소에 가짜 침 치료한 분에 있어서는 통증이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오히려 실제 침 치료를 한 경우 또 원위 치료를 한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감소하게 돼서 통각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곧 침 치료가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모종의 기전들, 앞서서 본 바와 같은 뇌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여러 부위들의 기능 조절과 밀접한 관련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근위치열에 비해서 머니치열에서 더 나은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결과들은 우리가 침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임상적인 효과들이 흔히 아시열만으로 설명이 되는 국소적인 기전만이 아니라 또 침 치료의 주요 국소적인 이이론인 척수 분절 이론만이 아니라 뇌에서의 다양한 변화들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침 치료를 할 때는 머니치열과 국소치열을 적절히 병행해 가면서 치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 제시하는 연구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가 보편화되기에는 단일성 연구이기 때문에 향후 소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양질의 연구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또 팔로우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참고한 설계가 바탕이 된 임상시험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통증 질환에서 계속 다루는 얘기들이지만 통증 관련에 있어서 침치료의 효과는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하나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시험자의 수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근위치열에 비해서 머니치열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 효과, 앞서서 보셨던 이와 같은 효과는 1차 체성 감각 피질에 있어서 신경 가소성을 조절하는 침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특히 머니치열을 했을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나더라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근위치열을 했을 때와 머니치열을 했을 때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침치료를 했을 때 근위치열과 머니치열의 효과는 단순히 증상 개선 효과 관련해서 정중신경에 대한 조절 효과도 있을 수가 있지만 뇌에서의 신경 가소성에 대한 조절 효과를 병행하는 그와 같은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증상 개선을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효과는 특히 우리 대측 좌측, 그야말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부위는 이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대측에서 아예 다리 쪽에 이렇게 침을 놨더니 더 뚜렷한 장기 지속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임상적으로도 우리가 침 치료를 할 때는 단순히 국소치열, 아시열치열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학적 시각에서도 다양한 통증 유발점들을 고려를 할 필요도 있고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치열법들, 사실은 신경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치료들을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성 감각 피질에 있어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호문클러스죠. 이와 같은 그림들, 감각이나 이제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 침치료와 관련한 영역들이 전체 체간에 비해서 안면부라거나 혹은 우리 이제 말단 부위, 하암침을 많이 놓는 오수열이 있는 이와 같은 부위, 그리고 이 다리 쪽이 상대적으로 체간에 비해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신경 분포가 치료 효과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는 물론 앞으로 더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 운동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손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다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실제 체표면 면적에 비해서 훨씬 더 광범위한데 이와 같은 신경 배선의 영역의 차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암침과 같은 치료들이 왜 효과를 나타내는지, 오수열 중심의 치열이 왜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어떤 음양오행론적인 그와 같은 상생상극의 원리가 아니라 신경학적인 원리가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는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은 재성감각 피질에 있어서의 어떤 대측 치열의 관련 기전들, 그 외에 이와 같은 신경 영역의 신경 영역의 분포와 같은 내용들, 그 외에 신경 연결성, 여긴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양한 뇌 영역 간의 네트워크의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만 침치료가 왜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서 보셨던 체성 감각 피질 영역의 S1 영역에 대한 호문클러스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앞서 보셨던 감각 영역의 분포를 실제 이런 피규어로 만들어 놓으면은 손이 굉장히 과대하게 비대화되어 있고 이렇게 입술이 비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분구침이 있죠. 우리 이제 설침이라거나 아니면은 안면부에 놓는 침, 아니면은
수지침이라거나 이와 같이 말초를 이용한 그 같은 별도의 침법들은 침 치료가 1차 최선 감각 영역과 밀접한 관여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폐전격이 그려져 있는데 대부분 다 말초 부위, 오수혈 부위에 자침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와 같은 특성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행론적인 특성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득혈뱅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염증이 생긴 텐던이 존재하고요. 이어서 활막에 염증이 발생되어 있고요. 이 텐던칩이 이렇게 손목에 누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구조물들, 어버덕터 폴리시스 롱구스,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 브레비스 이와 같은 조직에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잘 알고 있는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염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로 인해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텐던에 대한, 그런데 약침에서도 흔히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자침을 하는 게 맞느냐, 자입을 하는 게 맞느냐, 주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견해들이 이제 서로 상반되어 있는데, 적어도 최신의 견해들을 종합을 해본다면은 직접적으로 염증이 생긴 텐던 구조물에 대한 직접적인 자침 혹은 인젝션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 구조물들에 대해서 염증 주변에 대한 자입을 하는 것이 좋고, 직접적인 구조물에 대한 자침은, 텐던에 대한 자침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관련 경위에 있어서 득혈뱅에서 어떤 부위들의 자침이 이루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텐던들을 피해 가지고 자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카데바를 통해서 그려져 있죠. 이어서 기능성 소화장애에 대해서도 봅시다. 주요 증상으로 식후의 더부룩함이나 조기 만복감, 명치 통증, 명치 화끈거림과 같은 증상들이 있고, 이번에 로마 사학 기준에 따라서 식후 불편감 증후군 PDS와 명치 통증 증후군 EPS로 구분이 되는데,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PDS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DS는 일반적으로 지난 6개월 전에 시작이 돼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식후의 더부룩함 혹은 조기 만복감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지속이 되더라. EPS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돼서 3개월 이상 지속된 명치의 통증, 또 화끈거림, 버닝 센세이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 있는 경우에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견해는 소화기 질환은 단일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질환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장애, 과민성 당 증후군, 미식도 역류 질환 모두가 사실은 일종의 소화기 질환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죠. 보통 이와 같이 기능성 소화장애로 명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이 크라이테리아에 만족하는 환자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외에 다른 병발 질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구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FD보다는 그 외에 다른 기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운동의 장애 외에도 십이지장 등에 있어서 염증이 FD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외에 미배출능의 장애, 미적응장애, 미산에 대한 과민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 십이지장의 경한 염증, 환경 요인,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발생한다. 이거는 제가 다른 일본 한방의학 관련 소개 글들이나 여러 가지 강의들에서 조금 다루긴 했는데, 한의학에서는 주로 뇌 장출,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소화기계의 상호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료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한약이나 침구 치료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2012년에 발표된 연구인데, 이 알마트 파마콜로지 테라피라는 저널은 한약 치료나 아니면 침 치료를 잘 실어주는 소화기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저널에는 대규모 소화기 질환 관련 임상 시험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특정 경락에 대해서 침 치료를 한 경우, 그리고 가지침 치료를 한 경우에 환자의 경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12주에 4주의 치료와 12주의 팔로우업을 통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모든 침 치료군에서 다 삶의 질의 개선이 있었고 증상의 개선이 있었는데,
경락에 따른 침 치료가 가장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약 70%에서. 반면에 거짓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만 의도한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또 이 액티브 컨트롤이죠. 이제 이토프라이드라고 하는 미운동 촉진제와 같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침 치료가 적어도 이와 같은 이토프라이드나 아니면 뭐 다른 연구들에서는 좀 모사프라이드 같은 약물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와 같은 약물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침 치료가 임상에서 보시면 특히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증상 개선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라는 점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임상적 근거들을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침 치료가 비장경이나 뭐 아니면 위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극해서 뭐 소장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뇌와 관련이 있는 어떤 기전들에 대한 조절 효과 그리고 뭐 복부나 혹은 말초에서의 자침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뭐 소장이나 대장이나 위에서의 운동성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침 치료는 이와 같은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약 3개월의 기간에 걸쳐 가지고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연구가 잘 알려져 있는 뭐 이제 그룹 A에서 가장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고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샴 치료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토프라이드 같은 이제 그와 같은 약물들을 투여를 했을 때 효과를 이렇게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임상 시험에서 사용한 이제 NDI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척도인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고 사실 소화기 전문 클리닉이 아니면 이와 같은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경우는 그렇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간단한 문진을 통해 가지고 그냥 FD로 의심이 되는지 뭐 그의 소화기 증상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치료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상복부의 통증이나 뭐 불쾌함, 쓰림, 가슴 쓰림, 뭐 상복부의 경련이나 통증, 빨리 뭐 이제 배가 이렇게 부르다, 뭐 위산 역류, 포만감, 압박감, 팽만감, 구역, 트림, 구토, 숨 쉴 때 불편하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소화기 질환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에 대해서 면밀한 진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평가 지표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치료 예후를 평가해 가면서 치료를 반응을 잘 보아가면서 적절한 처치를 하신다고 한다면 환자 만족도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2018년에 발표된 연구는 이제 난치성의 기능성 소화장애에 대한 연구로 이건 이제 또 뉴로가스트로엔테로모틸리티라고 하는 그 같은 또 양질의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이제 신경계와 이제 위장관의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저널이기 때문에 침 치료가 뉴로모듈레이션 신경 조절 치료로서 이와 같은 저널에 포커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연구는 또 상당히 긴 연구죠. 24주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중국에서 약 4주간 20회 침 치료, 그러니까 매일 침 치료를 맞도록 하고 이후에 16주간 지속적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해서 환자의 임상 증상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봤더니 대부분의 환자들이 24주 시점에서 팔로우업을 완료를 했고요. 또 침 치료를 통해서 임상적인 경과를 봤더니 진짜 침 치료는 거짓 침 치료에 비해서 뚜렷한 임상적인 개선 17%대 6%의 개선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지표들 예를 들어서 적절한 통증이나 증상의 개선 역시도 침 치료를 한 경우에는 62%대 22%로 크게 침 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뭐 LDQ나 앞서서 보셨던 NDI 같은 그와 같은 지표들에 있어서도 침 치료가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 p-value 0.01 이하로 나타났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침 치료가 기능성 소화장애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치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그와 같은 관련 기전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계속 나오고 있는 뇌장충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미세하게 세포에서 염증성 인자들의 염증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신경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알려져 있고요.
이는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과 같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되고, 얘네들은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을 높이게 되고, 그 올라간 염증 수준을 낮추기 위한 HPA 축의 조절 작용으로 인해서 부신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된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계속 압박을 주게 된다면은 친항상성 부하 상태에 빠져들면서 점차적으로 환자가 만성의 질환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라는 점을 제가 또 다른 강의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신경염증의 존재, 그리고 톨라이크 수용체라고 하는 단일구들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 수용체에 있어서 PAMP라거나 아니면 DAMP에 의한 인식을 통해 가지고 NF-카파비의 활성화, NF-카파비에 의해서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전사가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말초에서도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를 할 수가 있다. 사이토카인, 면역세포들, 코르티코스테론, 트립토판이라거나 얘네들 세로토닌의 정부체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SCFA라고 하는 단설 지방산을 통해서 염증 수준이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뇌에서의 작용,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어떤 염증성의 조절, 그래서 리키것이라고 하는 장관 내 면역 반응의 증가나 감소, 장내 미생물 조성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걔네들은 또 장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단설 지방산을 통해서 단설 지방산을 많이 생성하는 장내 미생물군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여러 염증성의 변화에 대해서 억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문제들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라거나 하는 그런 개념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결국엔 장내 미생물의 염증 조절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반응들,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들이나 장내 미생물의 관련 반응들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양방향 조절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염증 수준의 조절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래서 위장관 운동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필링 것이라고 하는 뭔가 육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사실은 이러한 미주신경의 작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그 외에 뇌에 있어서 신경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모노아민 수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인자들의 문제들, 그 다음에 BDNF의 수준, 관련 유전자의 발현, 그 다음에 장기 강화, 그리고 신경세포의 사멸, 신경 발생, 그 다음에 뇌혈관 장벽이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염증이 감소하게 되면은 침밀 단백들이 잘 이렇게 BBB를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이와 같은 조절을 통해서 신경염증이 조절이 된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뇌졸중에서 이제 BBB 인테그리티가 이제 파괴가 되는 그와 같은 현상들도 있는데, 그와 같은 극심한 변화들이 아니더라도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염증성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무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신경 발생도 감소하게 되고, 신경세포의 에파토시스 등이 나타나게 되고, BDNF가 감소하게 된다.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여러 모노아민들의 조절에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장 운동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장 운동의 문제는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밀접한 관여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스트레스 관련 인식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 통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통증, 염증, 그래서 정신, 신경, 면역계는 서로 다 같이 노는 그 같은 개념들이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전인의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개념들에도 잘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까지나 뇌 장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염증과 장내 미생물, 그리고 그 사이의 상호작용 인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더 복잡한 개념들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개념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HPA 축의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불안이나 기타 스트레스 관련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뇌에서의 여러 이제 신호들이 장관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로 인해 위장관 운동의 이상, 그래서
위 배출의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뭐 염증 수준의 증가, 뭐 TNF-알파의 증가, 그리고 뭐 CRF의 감소라거나 마스텔의 증가라거나 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변화들은 또 뇌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변화들을 유발하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가장 문제를 많이 받는 영역이 바로 위에서의 배출 등이라고 합니다. 위에서의 배출 등, 하부의 위장관에서 위장관의 운동을 통해서 위 내용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이와 같은 기능들은 사실 한약치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육군자탕 같은 처방들이 주로 위장관에 작용을 할 때 다른 기능들보다는 이 위 배출 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을 통해서 위 운동을 조절하고, 그를 통해서 기능성 소화장애라거나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위 배출 등 하나만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침치료가 대단히 흥미로운, 스트레스와 관여가 되어 있는, 신경계와 관여가 되어 있는 치료법이다 라는 점이 이런 부분들에서도 얼핏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능성 소화장애의 병태 생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심리적인 인자들, 뭐 이제 어린 시절에 뭐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유전학적인 인자들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미주신경의 조절, 위장관에 대한 조절 효과, 그리고 미주신경에 대한 위장관 조절을 통해서 위산의 분비라거나 그 외에 위장관의 운동, 위장관의 염증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위장관 운동이 이상에 의한 PDS, 그리고 위장관에 있어서 과도한 통각 과민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EPS로 알려져 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위산 분비의 이상이라거나 염증이라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관여를 한다.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위 운동의 장애 혹은 염증 등에 의한 문제들로 인해서 조기 만복감이라거나 아니면은 위장관의 통증이라거나 뭐 속쓰림이라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D가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 스트레스 관련 요인들을 개선을 시키고 위장관의 배출 등을 증가를 시킨다. 이것이 한약의 주요한 임상적인 효과다. 뭐 그 외에도 호르몬 관련 작용들, 뭐 그렐린 같은 식욕 증진 호르몬 등이 관여를 하는데, 요 피규어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들까지는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도식을 통해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위장관 질환의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해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침치료는 중추에서 뇌 연결성의 조절과 함께 CRF와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기능성 소화장애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뇌장축 얘기를 좀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영역도 최선 감각 피질 1영역, 2영역과 전대성회라거나 뇌섬엽이라거나 시성이나 아미그달라나 해마 관련한 여러 영역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페인 네트워크도 있고, 이제 셀리언스 네트워크에 대한 그림도 간단히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로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다. 뇌에서의 연결성이 있다. 그리고 질병은 뇌에서의 연결성에 문제가 나타나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부학적인 이상이나 기능적인 이상, 또 호르몬상의 변화들, 또 말초에서의 감각, 과민이나 아니면은 위장관의 운동 이상, 이런 같은 문제들, 그리고 영양 관련, 과식을 했다거나 지방이 과도한 음식이라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음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염증, 그리고 감염에 의한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그 외에 유전적인 인자들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신체화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작 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심리적인 혹은 인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따라오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라나는 이와 같은 질환이다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사회적으로 어떤 학대를 당했다거나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영역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기능성 소화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소화기계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은 이와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변화들에 관여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뇌 영역들이다. 그리고 그 기전들은 뇌에서의 조절 기능이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이 위장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돼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계속 뇌에 보내게 됨으로써 제대로 된 위장관 운동이 조절이 되지 않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 이와 같은 변화들이다. 그래서 우리 흔히 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뇌 장축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뇌 영역의 변화들과 그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임상적인 증상의 개선들, 소화기 기능의 개선들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복잡하게 뇌와 위장관 사이의 여러 가지 상호 통로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럼 내용은 복잡하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뇌에 여러 스트레스 반응이 있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제대로 된 소화기계 조절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기능성 소화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침 치료가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능성 소화장애를 나타내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한 연구들을 미국 소화기 내과 학회지에 발표된 2012년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주로 이제 중국 사천에서 진행된 청도 중의학대학에서 진행된 임상 시험으로 72명의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 질환의 증상을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뇌에서의 여러 영역들 간의 연결성 조절과 어느 정도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침치료는 당연히 위장관의 운동을 개선을 시키고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뚜렷한 임상적인 증상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뇌에서 스트레스와 관여가 되어 있는, 또 위장관 운동과 관여가 되어 있는 뇌 영역의 조절이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조절이 변화가 소화기 증상의 개선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 위장관 운동의 개선은 침 치료에 의한 신경 조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 라는 걸 드러낸 임상 시험입니다. 결과적으로 침 치료는 뇌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거짓 침 치료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고 임상적인 치료 효과도 있더라 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침 치료는 거짓 침 치료에 비해서 더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들에 있어서 더 나은 치료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보여주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다양한 뇌의 항상성 어퍼런트 네트워크, 예를 들면은 뇌섬유압이라거나 HCC라거나 시상하부라거나 하는 여러 영역들에 대한 조절, 침 치료가 가장 잘 작용하는 그와 같은 영역들에 대해서 작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앞서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왜 자꾸 위장관 얘기를 하는데 뇌 얘기를 하느냐, 신경계 얘기를 하느냐 했는데 실제로 뇌를 조절함으로써 침 치료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 이어서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침 치료는 위 하부의 괄약근 압력 조절에 대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서 위식도 역류를 감소를 시키고, 이 효과는 미주신경의 염증 조절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시험에 있어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 대해서 침 치료 혹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물과 1대1로 비교 대조 시험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침치료와 PPI를 병행을 했을 때 PPI를 2배 용량으로 썼을 때와 동등한 임상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오히려 이제 예전에 잘 알려져 있는 육근자탕을 통한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개선보다도 더 나은 효과, 침치료가 약물 치료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임상 시험입니다. 물론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어떻게 보면 소화기 질환에 있어서 침 치료 효과를 관찰하려고 했던, 다들 통증에만 이제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소화기 질환에 관심을 뒀던 어떤 좀 선구자격의 연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성변비에 있어서는 고령자 한방진료 관련 강의에서도 간단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제일 잘 알려진 연구로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 만성, 중증, 기능성 변비 환자들에 있어서 침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검토한 연구입니다. 중국 내 15개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고 8주 동안 약 28회의 침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주까지 추가적으로 팔로우업을 했는데요. 환자 대상은 1000명 정도 되죠. 대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쉽게 좀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단히 방대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에 자발적인 장운동이나 여러 가지 변비 관련 지표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침 치료는 8주 시점에서 1.76을 개선을 시켰고, 반면에 거짓 침 치료는 0.87을 개선을 시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침 치료가 변비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지속적인 팔로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20주 시점에서도 1.96, 그 다음에 거짓 침 치료 같은 경우는 1.09로 역시 뚜렷하게 침 치료가 거짓 침 치료에 비해서 위장관 운동을 개선을 시키고 자발적인 장 운동을 개선을 시켜서 변비를 치료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 치료의 효과를 정말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양질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만약 이 연구가 상당히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효과 크기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그냥 침 치료를 받았을 때 변비가 개선되는 경향만이 있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이와 같은 것은 침 치료가 분명 유용한 치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경과고요. 보시면 뚜렷하게 초기 시점에서는 환자들의 변비 상태가 동등했지만 침 치료를 받으면서도 뚜렷하게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2주 동안 약 3개월 동안의 팔로우업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쭉 유지된다는, 효과 차이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운 연구인데 이렇게 중국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이 학술지에 낼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한의학 관련해 국한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질의 근거들이 나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구들은 국내 환경에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이런 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관련해서 또 다른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구는 앞서서 이제 소화기 질환에서 또 보셨던 이제 뉴로가스트로엔테롤로지, 그 다음에 모틸리티 저널인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또 다시선 임상 시험이고, 합혈, 그 다음에 이제 수모혈, 그 다음에 합혈, 수모혈 모두, 그 다음에 모사프라이드의 각각 효과를 비교한 경혈에 따른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한 임상 시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활성 대조군으로 양약을 둬가지고 그 한약이 약물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죠. 4주간 16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정도 침을 맞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장 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4주 시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개 군에 있어서 임상적인 개선이 다 뚜렷하게 나타났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연구는 합혈을 놓던지 수모혈을 넣던지 합혈과 수모혈을 같이 넣던지 간에 그렇게 치료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침 치료는 기본적으로 모사프라이드와 유사한 변비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다만 이 효과가 거짓 침 치료보다 더 나은지에 있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봤던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적절한 프로토콜을 통한 침 치료는 거짓 침 치료에 비해서 뚜렷한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침 치료의 효과는 족삼리 등에 대한 자침을 통해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또 복부 경혈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침 치료의 변비 개선 작용은 장관 운동의 개선, 콜린성 항염증성에 대한 조절, 그래서 항염증 작용, 미주신경을 통한 항염증 작용, 그리고 카알세포의 조절을 통해서 위장관의 운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장관 기능 개선 효과가 이와 같은 임상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성 전립선에 있어서도 침 치료의 근거들을 가장 살펴보시죠.
만성 전립선염은 성인 남성의 약 50%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그 증상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비뇨생식기의 통증 그리고 이제 사정시의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 성욕 감소, 발기부전을 유발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세균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 왜 그런지는 아직 잘 알려져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전립선염은 만성 골반통 증후군과 동등한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임상적인 치료들은 증상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도 경희대 이제 이병철 교수님이라거나 하는 분들이 연구를 많이 진행하셨고 평가 지표는 불쾌감, 이제 고환이나 성기나 치골이나 방광 부위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불쾌감, 아니면 사정시 불쾌감 또는 배뇨 시에 잔뇨감 혹은 소변의 어떤 이제 급박 증상이나 그 외에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통해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병철 교수님이 진행한 이 연구에서 2009년에 발표됐는데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전국 한의학학술대회 그때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던 지금 이제 우리 한의플래닛에서만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직접 침치료나 어떤 한약 치료를 통한 이런 전립선염의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침 치료 혹은 이제 운동 치료 일반적인 치료를 시행을 했더니 침치료를 수행을 했을 때 전침 치료가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동통 증후군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효과는 다른 치료들과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치료 효과를 가진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다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유럴로지스의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만성 골반통 전립선염에 있어서 침 치료가 28주까지 진행된 임상 시험에서 침 치료가 통증의 개선, 소변 관련 증상의 개선,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뚜렷한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냈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임상적 개선 효과는 약물 치료에 비해서도 효과적이었다. 알파 차단제와 같은 항생제라거나 이와 같은 약물들에 비해서도 효과적이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보플락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투여했네요. 소염 진통제하고 이부프로펜하고 이와 같은 치료에 비해서 침치료가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보고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본 연구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침치료는 더 뚜렷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더 증상을 약물치료가 이 정도 개선시킨 데 비해서 침치료는 이 정도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들을 개선을 시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통증을 개선시켰고 유의하게 전체 점수를 개선을 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보셨던 NIH 지표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2016년에 진행된 이제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서는 이 CP-CPPS에서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이제 분석을 진행한 건데요. 알파 블로커나 항생제나 아니면 침치료라거나 이런 치료들을 다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침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치료는 또 부작용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가장 권장할 수 있는 치료가 된다. 침치료가 가장 권장될 수 있는 치료다라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또 지지해주는 다른 임상 시험들에서도 침치료가 임상적으로 뚜렷한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나은 장기 지속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물론 임상 시험이 작은 연구들만 진행이 됐는데 이 CPPS에 대한 다른 임상 시험들도 다 소규모이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질의 연구가 더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8주 치료, 그 다음에 24주 팔로우업을 통해서 침치료가 적어도 반년까지는 뚜렷한 치료 효과를 가지는 양질의 CP-CPPS 치료법이다라는 결과를 지지해주는 임상시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과인데요. 보시면은 침치료가 초기에는 환자들의 수준이 유사했지만 뚜렷하게 치료에 따라서 8주까지 치료했는데 증상의 개선이 뚜렷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상대적으로 약물 치료에 비해 거짓 침치료는 치료 효과가 덜 자명하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침치료가 증상을 완전히 개선시킬 수 없다는 점.
완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은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납득을 시켜야 하겠죠.